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이분이 대체 몇 살이 정말 특이한 부모님이다,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돕는 홍선영TV의 홍선영입니다. 오늘은 최근 재미있게 읽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인데요. 두께감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장작 5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 읽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그러니까 도전하기가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책이 몰입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책을 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책은요, 많은 분들이 인정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표지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2018년에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의 올해의 책 선정이라는 대단한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크게 저는 한 2개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가족이라는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배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가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보면, 이분의 가족들은 좀 이상하다 싶을 만큼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어떤 분이지? 라고 책 표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이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분의 이력에 대해서 2번 정도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일단 산속에서 일반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1999년에 종말이 온다라는 그 종말론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산속에 살면서 자급자족 형태로 돈을 벌었지만 이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한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종말이 오면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생활용품들을 지하창고에 비축해두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때문에 아이들, 이 7남매거든요. 이 7남매를 누구도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이분이 대체 몇 살이지? 라고 다시 한번 나이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자면 아이들의 미래보다는 지금 그 아버지의 일손이 부족한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꽤나 이기적인 모습의 아버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 이제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이 폐철 공장은 누가 일을 하지? 일손이 딸리는데 꼭 지금 학교를 가야 되겠니? 라며 아이들의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적인 아버지를 말릴 수 있는 분은 그래도 어머니가 아닐까 싶은데, 이 어머님마저도 이 아버지의 편이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떠한 고충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편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로하거나 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를 옹호하고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모습을 어머니는 보이고 있죠. 이 책을 읽는 내내 생각했던 게 정말 특이한 부모님이다,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조차도 잘 지키지 않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고 운전을 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고 이런 불안정한 행동들을 계속 아버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더라도 병원에 문턱을 넘지 않죠. 살면서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족들의 행동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주인공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하는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주 오랜 시간 이 환경에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것을 알아차린 형제는 7형제 중에 교육을 받은 아마 이 3명의 형제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가난했고 무지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한치의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제야 수치심의 뿌리가 어디였는지 깨달았다. 아버지가 외교관이 아니어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이고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내 수치심은 철컥철컥 돌아가는 전단기의 칼날로부터 나를 밀어내는 대신 오히려 그쪽으로 나를 밀어넣는 아버지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는 이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에 이런 고민들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본인의 문제에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살던 주인공은 배움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셋째 오빠가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대학에 갈 거야. 너도 대학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 주인공은 본인이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오빠는 어떤 롤모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굉장히 약간 소극적이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까지 더듬었던 오빠였는데 이분이 학교를 가겠다라고 집을 나간 거예요.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성적,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 정도의 성적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검정고시 같은 시험을 치러서 어쨌든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이미 이 오빠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주인공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다.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주인공도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가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7 형제의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소개가 되는데 이 7 형제 중에 3명의 형제가 학교를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학교를 다녀서 배움을 가졌던 이 3명의 형제는 모두 박사가 됐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랐던 4명의 형제는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박사가 된 이 3명의 형제들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 주인공인 타라 웨스트오버의 경우에도 2019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을 갖지 않는 4명의 형제들은 지금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폐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4명의 형제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삶을 선택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거보다 더 안전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을 간다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라며 겸손하다 못해 본인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 주인공이 자신 없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라온 환경의 탓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렇게 대학에서의 배움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자신 없는 모습만을 가진 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강인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 타라가 다른 가족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조언이라든가 다른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경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 셋째 오빠 타일러가 다른 형제에게도 공부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이 막내 동생인 주인공은 귀담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오빠가 저렇게 사회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하는데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이분에게도 다른 기회가 올 수 있었죠. 그리고 주인공은 배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점차 안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가 있고 이러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교환학생으로 영국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 라고 본인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꿈을 가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 500페이지 정도까지 모두 읽은 후에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는요, 이 교육이라는, 배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배움으로 인해서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배움으로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 책은 전반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참 인상 깊은데요. 마지막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 16살 소녀는 늘 거기에 있었다. 내가 겉으로 아무리 변한 듯 했어도 내 학업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고 내 겉모습이 아무리 많이 변했어도 나는 여전히 그 소녀였다. 좋게 봐준다고 해도 나는 두 사람이었고 내 정신과 마음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그 소녀가 늘 내 안에 있었으며 아버지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나는 그 소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떠난 것이다. 그 소녀는 거울 속에 머물렀다. 그 이후에 내가 내린 결정들은 그 소녀는 내리지 않을 결정들이었다. 그것들을 변화한 사람, 새로운 자아가 내린 결정들이었다. 이 자아는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변신, 탈바꿈, 허위, 배신. 나는 그것을 교육이라 부른다. 라고 이 책은 마지막에 마침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마지막 대목인데요. 저도 이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극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배움이 얼마나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 배움을 완성하는 데는 환경도 재력도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의욕이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배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도 하죠. 누구나 배움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배움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도서들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